우리는 의식을 즐겨 감각 기능에 비유하곤 하는데 그리 부적절한 것은 아니다. 이 감각 기능의 생리학에 문턱이라는 개념이 도입되었다. 인간의 귀가 감지할 수 있는 소리의 주파수는 20에서 2만에 이르고 볼 수 있는 빛의 파장은 7700에서 3900 옹스트롬에 이른다. 이러한 유사성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정신 과정에는 하위뿐만 아니라 상위의 문턱도 존재한다는 사실이며 따라서 뛰어난 인식 체계인 의식을 인지 가능한 소리나 빛의 도수와 비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의식에 대하여 소리나 빛처럼 하위뿐만 아니라 상위의 경계를 설정할 수 있다. 아마도 이러한 비교를 정신의 영역으로 확대시켜 볼 수 있겠는데 이것은 정신적 도수의 양쪽 끝에 정신양의 과정이 있다면 가능할 것이다. 자연에는 비약이 없다는 원칙에 따르면 이 가설이 완전히 잘못된 것은 아닐 것이다. 내가 정신양, 사이코이드? 사이코이드라는 말을 우리말로 정신양이라는 말을 아마 정신과 비슷하다, similar to psychic이라는 의미로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사이코이드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융이 쓰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돼요. 사이코이드라는 표현 자체가 융이 심리적이다고, 우리가 사이키하다고 하는 것, 우리가 심리현상이라고 하기 전에 심리현상과 무의식 속에 일어나고 있는 것은 심리현상뿐만이 아니라 심리현상 이전에 어떤 프로세스, 그러니까 생명현상 중에 우리 유기물 속에 생명이 있다고 한다면 라이프가 있으면 라이프의 프로세스 중에 본능에서만 유래하는 것도 있죠. 본능적인, 그러니까 동물은 여러 가지 행동들이 있지만 그 자체가 이 생명의 프로세스이긴 하지만 그것이 의식이라고 얘기를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죠. 그리고 심리적이라고 할 수 없는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단순하게 어떤 우리의 의식적이나 무의식적인 우리의 정신 과정 속에는 정신 과정이라고 심리적이라고 부를, 우리가 보통 사이키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가 반영되는 부분, 우리가 어떤 프리덤 오브 초이스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선택의 자유가 있다고. 선택의 자유는 윌이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의지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윌이라고 하면 우리가 어떤 것을 결심하고 그 결심에 따라서 선택을 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이게 사이키하다고 보는데, 그 이전 상태는 사이코이드한 프로세스라고 이렇게, 그러면서 그걸 우리말로 번역을 하여 사이코이드라고 하면 안 되니까 정신양이라는, 또 우리말 번역도 그냥 만들어내는 말이에요. 사이코이드라는 말 자체도 일반적으로 쓰이는 말이 아니고 우리말 자체도 정신양이라고 하니까 마치 미스 정신 같은데 처음 들어봐요. 정신양. 그러니까 정신양이 아마 비스무리하다, 이제 이런 정신양이라고 한 게 아닌가 싶은데, 정신과 비슷한, 그러니까 심리적인 것과 비슷한 것, 사이키가다고 어떤 심리적인 현상인데 심리적인 것과 유사한 현상이다. 그렇지만 심리적인 것은 아닌 걸 사이코이드라고 한다. 이렇게 데피니션을 우리가 따라가야 그뒤부터 이해가 돼요. 계속해서 정신량이 계속 나오는데 이 여자분을 만난 것 같기도 한데 잘 모르는, 그러니까 이분은 우리가 정신량이라고 부르는 분이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네. 내가 정신량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자 할 때, 드리시가 정립한 정신량의 개념과는 상충된다는 사실을 나는 알고 있다. 그는 이 개념을 조정하는 것, 반응을 결정하는 것, 핵심 요소의 예시적 잠재력으로 이해한다. 이것은 행동에서 발견된 기초적 동인이고 행동의 원만 실현, 엔텔레케이아, 목적을 자체 내에 지니고 있는 것, 발전과 완성을 성취시켜주는 유기체 내부에 있는 힘,
행동의 원만 실현이다. 블로일러가 적절하게 강조하듯이 드리쉬의 개념은 자연과학적이라기보다는 철학적이다. 이에 비해 블로일러는 정신량이라는 개념을 주로 뇌하피질의 여러 과정의 집합 개념을 표현하는 것으로 사용하는데, 뇌하피질 과정이 생물학적으로 적응 기능에 해당된다는 전제에서 그렇게 쓰고 있다. 그는 이 적응 기능을 반사작용과 종의 발달이라고 이해한다. 그리하여 그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정신량은 목표 지향적이며 기억력에 따르고 생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중추신경의 기능을 포함한 모든 신체적 기능의 합이다. 우리가 이전부터 이례적으로 정신적이라고 표현하는 피질의 기능은 예외로 한다. 또 다른 곳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개별 인간의 신체 정신과 계통 정신은 함께 다시 하나의 통일체를 형성하는데, 이것은 우리의 현재 관점에서 볼 때 가장 많이 이용될 것이며 정신량이라는 이름으로 표현하는 것이 가장 마땅할 것 같다. 정신량과 정신의 공통점은 목표 지향성과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과거의 경험을 이용하는 것이다. 이것은 기억과 연상, 즉 사고와 비슷한 어떤 것을 포함한다. 비록 정신량이 무엇을 의미하는가가 분명하기는 하지만 이 표현은 여기에서도 나타나듯이 정신의 개념과 뒤섞여 사용된다. 그럼으로써 이러한 뇌피질학 기능들이 심원 비슷한 것이라고 표시되어야 하는가가 불분명해진다. 이렇게 뒤섞이게 된 이유는 분명 블로일러에게서 감지되는 기관학적 견해에서 유래한다. 즉, 이 견해는 피질이니 뇌간 시몬이니 하는 것과 같은 개념으로 작업하며 상응하는 정신 기능을 뇌의 이런 부분에서 나온 것으로 보려는 분명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여기서 피질이나 뇌간 시몬이라고 했더니 시몬이라는데 또 양쪽 다 시몬을 두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마 우리말로 그냥 피질 시몬, 뇌간 시몬 이렇게 해야 될 걸 그냥 피질이나 인이 이렇게 하니까 더 어려워졌을 것 같아요. 영어 번역에서는 코티컬 소울, 소울인데 코티컬 소울, 또 하나는 메듈러리 소울. 그래서 뇌의 어느 부분에서 나오는 보이는 어떤 현상인가에 따라서 피질 시몬 그리고 뇌간 시몬, 그래서 마치 두 가지가 다른 시몬, 소울이 두 개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했다는 얘기예요. 그 자체의 기관이 만들어내고 유지하며 변형시키는 것이 언제나 기능인데도 말이다. 기관학적 견해는 목적과 결부된 물질의 모든 활동들을 정신적으로 간주하며, 따라서 블로일러의 언어 관용에서 볼 수 있는 계통정신이니 반사와 같은 말처럼 생명과 정신이 동일시되는 단점을 지닌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우리가 생명과 정신을 동일시한다는, 우리의 생명 현상이 있는데 생명 현상이 모든 것을 사이킥하다고, 그러니까 심리 현상으로 이렇게 두 가지를 같이 봐버리는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명 현상을 식물에서도 볼 수 있고 동물에서도 볼 수 있죠. 근데 사람에게서 일어나는 우리가 보통 심리적이라고 하는 것과 다른 현상들인데, 이것 자체를 마치 이것 자체도 시몬이라고 표현함으로써 구별을 지금 안 하고 있다는 얘기죠. 블로일러만 해도. 그리고 거기에서는 우리의 활동들을 모든 것을 뇌의 어떤 부분과 연결시켜서 로컬라이제이션이라고 얘기를 하죠. 요즘도 우리의 정신을 이해하는데 우리의 뇌의 어떤 부분이 어떤 기능을 한다는 쪽에 그 부분이 과학적인 탐구의 대상이 되지만, 이제 그게 조금 더 발달해서 지금도 뇌의 특정 부분을 잘 이해하기만 하면 우리의 심리적인 모든 것을, 심리적인 어려움도 이해할 수 있고 심리적으로 사람을 조정할 수도 있고, 이제 이런 할 수 있다는 쪽에 어떤 탐색을 하는 분도 얼마든지 있겠죠. 그런데 어쩌면 프로이드도 과학적인 정신 분석을 하겠다고 처음에 굉장히 큰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발표하지 않은 논문 중에 프로젝트라는 논문이 있는데, 거기서는 자연과학적으로 요즘도 우리 뇌과학적으로 접근하는 이런 정신분석도 그런 뉴로사이언스라고 할까요? 뉴로사이언스나 브레인 사이언스 쪽에서 접근하는 이런 그런 메디컬 닥터들 쪽의 탐색은 계속 이어져요. 근데 이건 프로이드가 초기에 추구하다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학적인 지식 가지고는 도저히 심리현상을 자연과학적 그런 우리의 프로이드는 지금은 뇌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프로이드는 우리의 심리현상들을 특히 욕동 드라이브 티어리에서 우리의 생명 현상 그리고 우리의 심리현상을 설명하면서 욕동이라는 드라이브 혹은 인스팅트라는 말을 썼던 이유는 우리의 바디와 심리현상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하는 것 때문에 우리의 성감대 중심의 욕동 이론을 그때 세운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몸 전체로부터 생의 에너지가 나온다고 결국 본 거예요. 그 라이프 자체가 이 생명 현상 그 자체 중에 우리 심리 현상도 거기에서 결국 오는 건데, 그래서 우리의 신체로부터 발원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의 욕동으로 드러난다. 그래서 바디와 우리의 심리 현상을 연결시켜서 연구를 했는데, 요즘은 우리의 정신 현상은 대부분 이고 사이칼리스트는 우리의 뇌 활동으로 보죠. 뇌나 우리의 중추신경, 뉴로사이언스 쪽에서 우리의 뇌와 중추신경의 활동이 우리의 마음이다. 그래서 우리 사이키다, 정신이라고 보는데, 그래서 이 자연과학적인 입장에서 계속 들어가다 보면 그러면 거기 이거 물질 현상을 깊이 연구하면 심리 현상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접근 방법이 우리 정신분석 일반적인 정신분석 쪽에서는 심리 현상 중심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지만, 어떤 면은 지금 약물 치료나 혹은 다른 브레인 사이언스나 뉴로사이언스 쪽에서 접근하는 건 계속해서 우리의 생리적인 현상 중심으로 메디케이션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인터벤션도 우리의 바디에 포커스를 둬서 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사이킥하다고 하는 것, 우리의 심리적인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우리의 마음 사이키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 이 사이키라는 말은 소울이라는 말도 표현하죠. 그래서 시몬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마음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 게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데, 마음은 우리 바디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바디의 활동과 무관하지는 않은데 반드시 바디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아까 얘기한 윌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에너지 중에 우리가 어떤 것을 하고 안 하고를 결정할 수 있는 것, 프리덤 오브 초이스가 있을 때 이게 사이키가 거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적인 거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취사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을 때 이게 심리적인 것. 이게 단순하게 우리가 생물학적인 단계를 넘어섰다는 얘기죠. 그런 점에서 이제 사이코이드라는 말과 사이키하다는 말을 이제 구별을 하는데, 우리가 심리적인 것은 아까 이 얘기를 했었죠. 우리 귀가 들을 수 있는 것, 눈이 볼 수 있는 것은 어떤 한도가 있다. 거기에 문턱이 있다고는 얘기를 했는데, 귀가 감지할 수 있는 20에서 2만 주파수. 소리를 모두 다 들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너무 낮은 소리나 너무 높은 소리를 못 듣는다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빛의 파장도 7700 암스트롱에서 3900 암스트롱 이 범위 내에 들어와야 우리가 감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 영역 밖에 있는 소리나 또는 빛이 없다고 얘기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의식으로 잡혀 나오는 것만은 우리의 사이키라고 할 수 없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나는 문지방이라는 말 즐겨 쓰는데, 우리가 문에 들어갈 때 우리가 문지방을 넘어서야 방으로 들어가죠. 근데 문지방만 있는 게 위에 우리 문지방 문이 있으면 아래를 문지방이라고 하죠. 또 위에도 있죠. 밑으로도 한계가 있고 위로도 한도가 있다. 근데 밑에를 사이키하다고 하기 전에 그러면 사이코이드라는 용어로 써버린다면 조금 더
거기에도 어떤 생명 현상은 있는데 이게 심리적인 것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단계가 있어요. 우리 동물들이나 아주 우리 초기의 아이들의 어떤 활동이나 원시인들의 어떤 정신 활동은 이 심리적인 단계라고 얘기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동물도 본능적으로 어떤 목표 지향적인 그 목표라는 것은 자기가 결정한 목표가 아니에요. 어떤 목적론적인 보통 생명체가 발생을 하면 이 생명체는 발달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이 생명체 내에 어느 단계에 되면 어떤 모습으로 변모할 것이 이미 내장돼 있죠. 이 프로그램이. 그래서 거기서 실패하는 수도 있지만 뭐 거의 모든 생명체가 환경이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일정 시기가 되면 어느 정도 성장을 하고 그리고 그 뒤에는 또 어느 정도 그 상태를 지속하다가 나중에는 사망하는 이 과정들이 이미 내장되어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 이것 자체가 이미 목적 지향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해진 목적이 아니면 생명체는 태어나면서 이미 어떤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다. 그래서 마치 자기가 선택해서 가는 것 같은데 사실은 선택이 아니죠. 이미 내장되어 있다니. 그러니까 이건 어떤 생리적이고 본능적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이미 우리는 본능 속에, 인스팅트 속에, 인스팅트는 단순하게 현재만 있는 게 어떤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다고 또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생명현상을 이해하는데 어느 부분까지를 단순한 본능적인 것 혹은 우리가 생리적인 것, 생물학적인 것으로 볼 것이냐. 그런데 그 생물학적인 활동을 넘어서서 우리가 보통 사이키라고 하는 우리의 마음의 세계. 그래서 심리적인 현상으로 넘어가는 것은 어느 지점에서 심리적인 현상이 일어난다고 볼 것인가 하는 이 얘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고 융은 어떻게 디파인하고 싶어 한다죠. 그러니까 옳고 그른 거라기보다는 융은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이해했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죠. 그리고 많은 학자들이 융의 견해를 따를 수도 있고 따르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중요한 게 그러면 아까 어떤 주파수가 낮은 주파수를 넘어야 되는데 또 그 주파수 밖에 너무 높아서 더 이상 들을 수 없는 것. 그래 귀로 감지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빛의 파장이 아까 7700 오음스트롬에서 3900 오음스트롬이라고 했는데 이 3900 오음스트롬을 넘어가는 빛이 있다고 한다면 그 빛은 우리가 볼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우리의 심리적인 현상이 생물학적인 현상을 넘어서서 우리 심리적인 현상이 일어나는데 생물학적인 현상, 우리의 심리적인 현상이 어느 지점에 이르면 우리 심리 현상으로 볼 수 없는 어떤 영역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심리 현상으로 파악할 수 없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걸 영성적인 것으로 볼 것이냐 스피리추얼한 것으로 볼 것이냐 하는 어떤 또 도전이 생기죠. 우리의 그런 심리적인 현상의 아래쪽에 있는 것과 위에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정신양도 만났는데 계속해서 또 따라가 보죠. 이런 거는 진짜 이렇게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본 영역인 거, 미지의 영역인 거. 미지의 영역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뇌과학이 발달하고 이제 어떤 이런 뇌의 기관이나 어떤 기능을 통해서 또 뭐 여러 가지 증상들이나 또 의학계에서 그렇게 또 많이 이렇게 이제 그런 부분으로도 발달시킨 부분이 있긴 하지만 참 그 어디까지를 정신으로 보고 어디까지를 그냥 그 생물학적인 생명으로 볼 것인가 이런 것을 이렇게 참 깊이 다뤘다라는 거가 굉장히 신기하기만 하네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굉장히 우리의 인간의 근원적인 이슈들하고 연결되는 부분이죠. 네. 단순하게
우리의 생물학적인 존재로만 보는 것이 아니고 정신적인 존재 그리고 그걸 넘어서 영적인 존재로까지로 우리가 볼 것이냐 하는 여러 가지 큰 어떤 퍼스펙티브가 이 속에 숨겨져 있어서 그래서 이 용어를 디파인해 나가고 있는 거죠. 이와 관련하여 융은 정신 과정에는 하위뿐만 아니라 상위의 문턱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뛰어난 인식 체제인 의식을 인지 가능한 소리나 빛의 도수와 비교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 경우에 의식에 대하여 소리나 빛처럼 하위뿐만 아니라 상위의 경계를 설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비교를 정신의 영역으로 확대시켜서 다시 설명하면서 이것은 정신적 도수의 양쪽 끝에 정신양, 즉 사이코이드의 과정이 있다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영어 번역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Maybe this comparison could be extended to the psyche in general, which would not be an impossibility if there were psychoid processes at both ends of the psychic scale. 그래서 융이 한 얘기를 우리가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융은 psychic scale 그래서 정신의 영역 이게 윗부분과 아랫부분에 사이코이드 프로세스가 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하부와 상부 심리적인 영역의 상부와 하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과정들을 사이코이드 프로세스라는 개념으로 이해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우선 이해하시면서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정교하게 보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정신과정을 기질적 특대와 관계없이 경험하기는 하지만 정신기능의 본질을 그것의 기관과 무관하다고 간주하는 것은 물론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심리학자에게는 바로 이러한 체험들의 총체가 학문의 대상이므로 해부학에서 차용한 전문 용어의 사용을 포기해야 한다. 따라서 내가 정신양이라는 전문 용어를 사용할 경우에는 첫째, 명사 형태가 아니라 형용사의 형태로 사용하며 둘째, 이 용어는 정신 또는 심원 고유의 성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반사적 과정을 지니고 있는 것처럼 심원과 유사한 성질을 말하는 것이고 셋째, 이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한편으로는 단순한 생명현상, 다른 한편으로는 심적 과정과 구별되는 현상의 범주를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구분은 정신적인 것의 종류와 범위, 그리고 특히 무의식 정신적인 것의 정의를 내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이 과정도 여기 용어들도 굉장히 어려워요. 어려운데 잘 보시면 여기 번역하시는 분이 반사적 과정을 지니고 있는 것처럼 심원과 유사한 성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영어로 번역하신 분은 어떻게 번역했냐면 only a quasi-psychic one such as the reflex processes possess. 이 말은 반사 과정이 지니고 있는 반사 과정이 가지고 있는 심원 그게 마음과 심리적인 것과 유사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심원과 유사한 성질인데 반사적 과정을 가지고 이 반사적 과정을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니고 반사적 과정이 드러내 보이고 있는 것과 같은 심원과 유사한 성질이다. 그러니까 사이키한 것하고 유사한데 이러한 것은 보통 우리가 리플렉스 현상에서 일어난다. 우리가 반사적인 어떤 행동들이 일어나잖아요. 심리적인 것도 그리고 보통 리플렉스는 어떤 자극이 주어지면 거기서 반사적인 어떤 반응이 나오죠. 이 반사적인 반응 자체는 심리적인 것은 아니라 그렇지만 굉장히 심리적인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심리적인 것이 아니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교수님 이런 거 예를 들면 예를 좀 들어주면 좋겠는데 예를 들면 이제 학대받고 늘 맞고 사는 아내가 있어요 남편한테. 예. 그럼 이제 남편이
뭐 때리려고 뭔가 제스처를 취할 때 반사적으로 탁 이렇게 자기를 방어하는 방어하는 거죠. 제스처가 예, 나오잖아요. 예. 이제 그러면 이거는 정신양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심리적인 현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둘 다일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둘 다일 것 같은데 이게 예를 내가 들어도 참 이상한 예를 들죠. 방어해야 되겠다고 심리적으로 생각해서 내가 결정하는 경우면 그게 심리적이지만 나는 지금 어떤 결정도 내가 생각하기 전에 내 바디가 반응했다고 한다면 어쩌면 심리적인 것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겠죠. 뭐 그러니까 선택과 의지가 들어갔느냐, 그렇죠. 안 들어갔느냐, 네. 그 차이겠네요. 근데 예를 들자면 선택과 의지라고 하지만 그것을 인지해서 내가 선택을 해야겠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어떤 우리가 무의식을 배우는 그래. 이유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 거기서 이제 어려움이 생겨요. 네네네. 무의식적인 그 unconscious ego라는 개념을 또 우리가 상정해 봅시다. 무의식적인 이고, 무의식적인 자아가 있고 어쩌면 우리의 무의식 속에도 의식과 비슷한 어떤 과정이 있다. 의식과 시밀러한 게 있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무의식의 세계 속에 의식과 비슷한 것이 일부 있어서 이런 무의식적인 선택, 무의식적인 의지 활동이 있다고 한다면 이건 어떤 사이키하다고 또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건 선을 그어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그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네네. 말하자면 우리의 단순하게 과거에는 이고는 컨셔스니스라고 봤다는 얘기죠. 우리는 의식하는 것만 우리가 의식하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선택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거 심리 현상이다. 그래서 이고가 내 자아가 있고 그래서 자아는 의식적인 것이라고 봤죠. 자, 처음에는 그 자아는 의식적인 것이고 그리고 자아가 인지하는 것은 다 의식적인 활동이니까 그래서 의식 자아라는 그래 이고 컨셔스니스 중심으로 사람을 이해를 했는데 사람에 대한 공부가 깊어지면서 무의식의 세계 속에도 굉장히 의식과 비슷한 것들이 있다. 그러면 이때 의식과 비슷하려고 한다면 거기에는 아까처럼 어떤 위를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선택을 하는 어떤 서브젝트 주체가 있어야 돼. 그 선택하는 주체 무의식적인 선택을 하는 주체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 충분하게 의식화되진 않아 의식은 아닌데 무의식 속에서도 의식과 비슷한 어떤 활동이 일어난다고 판다면 그러면 무의식 속에서 활동하는 이 주체는 무엇이냐 하는 것 때문에 unconscious ego라는 용어를 이제 쓰는 경우가 나오는데 이제 이 부분은 그러면 또 우리가 보통 융의 얘기 속에는 셀프라는 또 얘기가 있죠. 그럼 셀프하고 이 unconscious ego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떻게 조화할 것이냐 여러 가지 질문을 우리가 해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융이 어떻게 결론을 맺었느냐 혼란스러워져. 점점 혼란스러워지죠. 그러니까 혼란스러워. 이 영역은 그래 우리가 혼란을 우리가 그냥 가지고 가야 될 부분이죠. 계속해서 융의 생각도 발전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영어 원문의 사이코이드를 어떻게 정의했는지 제가 한번 좀 보죠. 여기서 우선 아까 얘기처럼 해부학의 용어를 그대로 써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사이코이드라는 말은 사실은 다른 의사분들도 쓰고 있는 용어이기 때문에 융이 쓸 때는 자기는 조금 이 용어를 조금 제한해서 쓰고 싶다. 그래서 용어를 다시 디파인하는 거지. 융이 사이코이드라고 융이 정신량이라고 할 때는 다른 사람이 쓰는 정신량이 아니고 자기만의 독특한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분이 정의하는 것을 이해해야 이 다음부터 얘기를 따라갈 수 있겠죠. 처음에 나오는 얘기가 if I make use of the term psychoid, I do so with three reservations. 내가 psychoid라는 용어를 사용한다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어떤 조건 하에서 사용할 것이다. Firstly, I use it as an adjective, not as a noun. 이것은 어떤 실체가 있는 것처럼
이 용어를 명사로 쓰지 않겠다는 게 사이코이드라는 물건이 있는 게 아니고 사이코이드라는 건 하나의 형용사로 쓰겠다. 어떤 현상을 설명하는 형용사로만 쓰겠다라는 용어를 그러니까 어떤 실체를 설명하는 게 아니고 어떤 과정, 현상을 설명한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Secondly, no psychic quality in the proper sense of the word is implied. 그래서 순수한 의미에서의 심리적인 성질은 여기에 절대로 포함시키지 않는다. 심리적인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통 사이킥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사이킥에 부여하고 있는 성질은 이 속에 없다. 그런 개념으로 사이코이드를 쓰겠다는 얘기고 그 다음 나오는 얘기가 but only a quasi-psychic one such as reflex processes possess. 그래서 여기서는 no psychic quality in the proper sense of the word is implied, but only a quasi-psychic one such as the reflex processes possess. 그래서 우리의 반사 과정, 여러 가지 반사 작용들이 보여주고 있는 심리적인 것과 비슷한. 그래 여기서는 심원과 유사한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콰시사이키하다는 것은 저는 그냥 유사 심리적인 것, 심리적인 것 유사한 것을 가리킬 뿐이다. 그래서 사이키한 것은 아닌데 사이키한 것과 비슷한 현상이라는 얘기. 근데 그걸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우리의 반사작용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된다는 얘기죠. 반사작용에는 이건 여기서 심원과 유사한 것이 아니고 여기서는 심리적인 현상처럼 보이지만 심리적인 것이 아니라니 콰시 사이킥이라는 얘기예요. 유사 심리적인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and thirdly, it is meant to distinguish a category of events from merely vitalistic phenomenon on the one hand and from specifically psychic process on the other. 그런데 여기에서 이번 또 굉장히 복잡한 얘기를 해요. 단순한 생명 현상과 이 사이코이드는 또 구별된다는 얘기예요. 한쪽에서는 단순한 생명 현상, 그 중간에 사이코이드가 있고 그 다음에 사이키가다. 그 심리적인 현상과 구별하지만 단순한 생명 현상과도 구별한다.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심리적인 현상과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심리적인 현상과 유사한 어떤 유사한 성질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단순한 생명 현상에서는 잘 볼 수 없는 심리 현상과 비슷한 어떤 성질을 보여주고 있을 때 이걸 사이코이드라고 지칭한다 얘기예요. 그래서 이 개념 자체가 단순한 생명 현상, 그 다음에 사이코이드, 그 다음에 사이킥, 사이코이드, 사이킥 그 밑바닥에는 생명현상에서 오는 거예요. 단순한 생명현상이 있는데 생명현상 그 다음에 사이코이드라는 심리현상 아주 비슷한 것들이 보이는데 그 다음에 심리현상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저자는 번역서에서는 잘 드러내고 있지 않은데 나중에 우리가 얘기를 하겠죠. 스피리추얼하다고 하는 부분까지 가게 돼요. 그래서 사이킥한 부분을 넘어서 스피리추얼한 부분도 있느냐 하는 단순한 생명현상으로서 사이코이드 그리고 사이킥, 스피리추얼 이렇게 우선 저는 네 단계로 놓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어떨까 싶어요. 어렵다. 어렵죠. 네. 그래서 이걸 쓰면서 융도 많이 고민하면서 쓰고 있는 거고 다른 학자들이 썼던 용례를 자기도 그대로 따라갈 수가 없다예요. 그래서 융 자신이 새로 이 용어를 기파해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그래서 융이 하려고 하는 얘기를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서 그 다음으로 가보죠. 만약 무의식이 의식의 기능으로 알려져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할 수 있다면 결국에는 무의식도 의식과 마찬가지로 주체, 즉 일종의 자아를 가져야 한다는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러한 결론은 종종 그리고 되풀이하여 사용해온
하의식이라는 개념 속에서 표현된다. 이 하의식이라는 용어는 오해의 소지를 안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 용어가 의식의 아래에 있는 것을 표현하거나 아래의 것, 즉 부차적인 의식을 표현하기 때문이다. 하의식과 동시에 생각해 볼 수 있는 삼의식을 추측해 본다는 것은 의식 외에 두 번째 정신 세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그것이 어떤 특성을 지니건 간에 이 사실은 우리의 세계상을 근본부터 변화시킬 수 있을 만한 절대적인 혁명의 의미를 지닌다. 두 번째 정신 체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각을 자아의식으로 옮길 수만 있다면 세계상이 엄청나게 확장될 가능성이 주어질 것이다. 무의식의 가설을 진지하게 고려해 볼 때 우리의 세계상이 임시적인 것임을 깨닫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인지하고 인식하는 주체의 배가의 변화처럼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면 지금까지와는 다른 세계상이 생겨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무의식의 가설이 옳을 경우에만 가능한데 무의식의 가설은 무의식적 내용이 의식의 내용으로 변화될 수 있을 때, 즉 무의식에서 기인하는 장애, 꿈이나 환상, 콤플렉스와 같은 자연 발생적인 것의 작용이 해석을 통해서 의식으로 통합될 수 있을 때 비로소 증명될 수 있다. 그래요. 여기서 어쨌든 unconscious를 이해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죠. 그래서 무의식의 세계 속에 의식과 비슷한 어떤 활동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이때는 어떤 주체가 필요한데 일종의 자아를 가져야 된다 하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어쨌든 이걸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의식 속에 의식 아래에 있고 의식 위에 있고 이런 표현들을 여기서 하고 있는데 서브컨셔스라는 용어를 쓰면 그러면 슈퍼컨셔스라는 말을 써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 때문에 서브컨셔스라는 말 자체가 어떤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지만 이게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자기는 그냥 unconscious라고 쓰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a second psychic system이 있다. 그러니까 의식과 consciousness가 있는데 consciousness와 동시에 a second psychic 두 번째의 사이킥 시스템이 존재한다. 그럼 사이킥 시스템 이거 자체를 무의식의 세계 속에 의식 세계와 다른 또 하나의 시스템이 있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무의식의 세계를 어떻게 디파인 하거나 그건 별개로 하고 여기에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우리 스스로 지금 혼란스럽죠. 여기서 서브컨셔스가 또 서브컨셔스라는 말을 쓰면 그 슈퍼컨셔스라는 말 그 서브컨셔스니스가 있으면 슈퍼컨셔스니스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슈퍼컨셔스니스는 무엇이냐? 이렇게 아주 복잡해지는데 그럼 이것 무의식의 세계를 또 어떻게 나눌 것이냐는 문제까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걸 뭐라고 표현하느냐를 떠나서 그냥 unconscious라고 했을 때 여기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우리가 알고 있는 심리 현상들은 consciousness에만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하나의 정신 시스템이 있다는 또 하나의 심리 시스템이다. 그게 무의식적인 심리적 시스템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거 자체가 우선 혁명적인 발상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세계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진다는 얘기죠. 우리의 정신활동, 심리활동의 멘탈 호라이즌 자체가 굉장히 넓어진다는 얘기. 우리가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고 컨셔스니스 자의식 또는 의식 자아 중심으로 우리가 인간을 이해했었는데 또 하나의 심리 시스템이 존재한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 인간을 이해하는데 우리가 의식의 세계만 봐가지고는 내 이고 나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협소하게 이해된다는 얘기죠. 내 이고 너머에 또 다른 심리의 세계, 내 이고가 의식하지 못하는 또 심리적인 세계가 있다고 한다면 나를 이해한다고 한다면 그걸 뭐라고 부르건 나는 내가 의식으로 이해하는 것 이외에 또 다른
의식으로 잡혀 나오지 않는, 의식으로 우리가 가져오지 못하고 있는 무의식 속에 심리적인 세계가 있고, 그 심리적인 세계에는 결국은 이걸 뭐라고 부르건 서브젝트, 이 주체하고 연관된다는 얘기죠. 그럼 이거하고 어떤 관계에 있건, 이거 유사한 것이건, 그걸 셀프라고 부르건 뭐라고 부르건 무의식 속에 심리적인 주체가 있다, 이렇게 될 수 있겠죠. 내가 의식 속에 가지고 있는 이고와 다른 또 하나의, 이게 다른 것인지 같은 것인지, 이게 개념하기 나름이죠. 이고가 의식적인 것과 무의식 속을 관장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무의식적 이고라고 디파인할 수도 있는데, 이 무의식적인 심리 활동을 주관하고 있는 무의식적인 심리 활동의 주체를, 이걸 셀프라고 부를 것인지, 이고와 유사한 것이라고 부를 건지, 아니면 그냥 이고라고 부를 건지, 이건 학자마다 달리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 무의식 속에 심리 현상이 있다고 한다면 이걸 이고라고 부르건 셀프라고 부르건 이고와 유사한 것이라고 부르건, 이건 다 하나의 주체고, 이 주체가 내가 생각하고 있는 주체보다 내가 더 큰 주체라는 얘기가 되잖아. 내 심리 활동의 범위가 내가 지금 의식으로 가져오고 있는 것 이외에 더 넓은 심리 활동이 있다는 것이 인정이 된다고 한다면, 그럼 여기에는 아까 얘기대로 단순한 사이코이드 상태를 벗어나서 심리 현상이라고 하려면 거기에는 프리덤 오브 초이스가 있어야 되는데, 선택의 자유가 있는데, 이 선택의 자유 자체도 무의식 속에 일어난다고 한다면 무의식적인 선택을 하고 있는 주체가 있다는, 그렇게 되면 이건 우리가 융을 계속 따라가면서 융의 용법을 익혀야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다 심플하게 생각할 때 이걸 자아라고 부르건 셀프라고 부르건 아니면 자아와 유사한 어떤 것이라고 하건, 단순하게 서브젝트라고 어떤 나의 주체가 있다, 주체라고 한다면 이 주체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건 의식적인 활동과 무의식적인 활동을 다 가지고 있는 어떤 존재들이 이 속에 있는 거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의식 속의 나라고 하는 범위를 넘어서서 어떠면 내가 의식하지 못하지만 나는 사실은 더 내 의식 밖에서도 여러 가지 넓은 활동을 하고 있다, 심리적인 활동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한다면, 나를 이해한다는 건 그만큼 내 의식으로만 나를 이해해서는 안 된다가 되겠죠. 그럼 내 의식 밖에 있는, 아직은 의식화되지 못하고 있는 이 세계 속에 일어나고 심리적인 현상들을 이해하지 않고는 나를 이해했다고 할 수 없겠죠. 그런데 이 부분에서 프로이드도 처음에 이고 개념을 주로 칸셔스니스 중심으로 이고라는 개념을 쓰다가 나중에 1920년대 어떤 마음의 삼중 구조 이론을 구체화하면서, 뭐 그 이전에도 그런 용어를 어떻게 썼느냐는, 프로이드는 논문을 굉장히 많이 썼기 때문에 이걸 시대별로 꼭 구별한다는 게 좀 무리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분이 스트럭처럴 티어리를 가져오면서 이거 자체를 단순하게 의식적인 것뿐만 아니고 무의식적인 활동이 있다. 그래서 프로이드의 개념 속에서도 이거의 무의식적인 활동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방어작용이죠. 우리의 방어작용들이 이걸 이거의 기능으로 봤는데, 이거의 기능인데 이것 자체가 의식적으로 일어나는 게 거의 대부분 무의식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억압을 하는 것도 무의식적으로 억압이 일어나죠. 그리고 우리의 스플리팅을 한다든지 프로젝션을 한다. 내 안에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덮어 씌우는 이런 활동들이 내 의식하고 상관없이 무의식적으로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내가 누구인가 하는 질문, 또 하나 내가 책임져야 될 행동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하는 문제예요. 이 레스폰서빌리티하고 관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리덤 오브 초이스라고 하는 개념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 윌이 작용한다. 그리고 윌이라고 하는 것, 보울리션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결국은 내가 뜻한 것이다. 그러면 내가 뜻한 것에 따라서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럼 내 무의식적인 활동, 내 무의식적인 활동에 의해서 야기된 결과도 내가 책임질 거냐. 책임져야지.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가 과실범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의도적으로 무슨 사회적인 문제를 우리의 의식의 활동만 가지고 사회를 규율하려고 하면 사회를 규율할 수 없는, 사회 질서를 지킬 수 없는 문제가 나오죠. 아, 이분이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닌데 이런 사고를 냈다. 그 사고에 의도한 것이 아니니까 의도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이냐. 그러니까 내 이고 중심으로 생각한다면 내가 의식적으로 한 것이 아니면 내가 책임질 수 없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대부분 과실 행위는 처벌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너무 그 현상, 그 과실로 인한 결과가 사회적으로 도저히 사회적인 데미지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을 규제하지 않으면 사회 질서에 큰 어려움이 생긴다고 한다면 좀 억울하긴 하겠지만 당신이 과실로 한 것까지 책임을 져라. 과실로 인해서 과실치상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과실상해, 과실치상이 누구에게 과실로 해서 누구에게 신체적인 손해를 누구에게 상처를 줬으면 그 상처를 준 것에 대해서 당신이 책임을 져야 된다. 민형사상 책임 문제가 나오죠. 그래서 우리의 법률적인 어떤 입장에서도 우리의 의식자만 가지고는 사회를 규율할 수 없다는 한계점 때문에 과실까지 결국 사회적으로 다뤄야 된다는 문제가, 과실이라고 하는 것은 의식하고 상관없는 것이죠. 무의식 속에 일어나는 것까지 책임을 지우는 거고, 또 하나의 그냥 과실범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은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고의적인 것 같은데 고의는 아니다, 이런 경우들이 생겨요. 과실과 고의 사이에 있는 미묘한 지점에서는 그걸 법률적으로는 미필적 고의라는 말을 써요. 미필적 고의. 미필적 고의라는 말을 쓰는, 제가 법과대학 나온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제 이런 용어까지 잊어버리는데 아니 교수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갑자기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개인 어떤 인간에 대한 어떤 존재론적인 거, 그리고 이 존재가 어떻게 인식을 통해서 또 이렇게 하고 있느냐, 이런 문제가 그 어떤 사회, 그들이 속해 있는 사회나 국가에서 이런 개념을 얼마만큼 이해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법이 제정되고, 그렇죠. 네. 그 안에 규범이나 제도, 그러니까 전혀 좀 다른 얘기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누군가가 성이나 도덕적으로 누가 어떤 여자 좋아하고 이혼했어 이렇게 하면 굉장히 규탄을 하고 그렇죠. 굉장히 이걸 몰아가고 부도덕한 사람이면 이제 이렇게 몰아가지고, 사실 프랑스 같은 경우에서는 그 사람이 그거 개인적인 일이고 그건 그 사람의 개인 내면적인 일인데 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거에 대한 그 함의가 얼마만큼 그 사회에서 이해되고 있는지와 굉장히 다르게 적용될 것 같아요. 그래도 굉장히 큰 차이들이 나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지금 생각해 보면 처음으로 심리학 용어에 대해서 내가 갸우뚱했던 게, 내가 형법 공부를 하는데 한국에 그 당시에 형법 교과서를 쓰신 분 중에 유기천 교수라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쓴 그 당시 형법에 대한 저서 중에 그때 아마 책임론이라는 게 있어요. 형법에서는 누구한테 벌을 줄 것인가 말 것인가, 이 사람이 책임을 질 수 있느냐 없느냐는 이슈 때문에 거기에 그분의 각주 속에 그때 프로이드 얘기가 나와요. 이게 이고 이도 슈퍼 이고라는 말을 그때 내가 처음 접했어요. 그러니까 이 슈퍼 이고 문제가 결국
법률 속에 책임론과 연결된다는 거예요. 음. 그리고 우리 심리 구조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국가 형벌권이 어떻게 사회를 규율을 하느냐는 문제하고 직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책임질 것인가, 어떤 행동에 대해서 어디까지 책임을 지을 것인가 하는 문제는 이 사람의 어떤 심리 구조, 특별히 그때 내 유기천 교수가 얘기했던 건 슈퍼 이고에 대해서 강조를 해. 초자아 문제. 초자아는 결국은 사회의 규범이니까 어떤 사람 초자아가 형성되어 있는 사람도 있고 초자아가 없는 사람도 있잖아. 그러니까 초자아가 잘 발달되어 있는 사람은 당연히 벌을 받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초자아가 발달이 안 되어 있어요? 또 아이들도 있어요? 아이들은 아직 초자아가 형성되기 전에 어떤 사건을 저질렀을 때 이걸 책임을 지울 수 있는 것이냐 없는 거냐 하는 이런 문제하고 연결된다는 얘기예요. 저기 프로이드의 그 정통 그 책을 조금 읽으면서 예. 거기에서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 아버지의 기능, 예. 심리적으로. 그렇죠. 박강이 말한 그 상상계에 있다가 상징계로 들어가지 못하는 거, 예.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그 프로이드에 말하면 오디푸스를 제대로 건너갔느냐 건너가지 그렇죠. 않았느냐, 오디푸스기가 아버지의 기능이고 사회적인 대타자의 목소리를 언어적으로 들을 수 있는 어떤 기능적인 것이라. 락강은 어느 분은 그분은 캐톨릭시즘, 캐톨릭의 교리를 이분은 어떤 심리적인 이론으로 발달시켰다고 어느 분은 얘기를 해요. 캐톨릭 교리 부분이 어떤 이분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분들이 종교나 종교와 심리적인 것, 영성적인 것 이런 것들이 각각 따로인 것 같은데 사실은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인생관이 문제가 된다. 인생관은 종교관, 세계관 이 모든 것이 연결되기 때문에 인간을 이해한다는 것은 아주 복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심리적인 것만 볼 게 아니고 이분은 왜 이런 심리적인 이론을 주장했을까 하게 된다면 여러분이 영국의 대상광의 이론가들 중에 페어벤이나 위니카시나 건출입이나 이런 분들은 다 어쩌면 영성가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영성 쪽의 이론들이 심리적으로 반영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결국은 이게 분리할 수 없는 게 우리의 스피리추얼한 부분과 사이키한 부분이 각각 독립적인 것 같지만 어쩌면 남산을 동쪽에서 보느냐 서쪽에서 보느냐 남쪽에서 보느냐가 모습이 각각 다르지만 결국은 이게 오르다 보면 같은 산을 오르는 거죠. 저는 여기 이게 1900년도 20년에서 40년 아주 그 어간에서 아마 써진 논문인 것 같긴 한데, 그죠, 교수님? 근데 어쨌든 융이 이렇게 뭔가 이런 정신이다 아니면 정신이 아니다 이렇게 또 무의식적인 어떤 두 번째 세계 막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이제 인지적으로 드리기보다 융을 정서적으로 받아들이면은 되게 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막 정작 밭을 일구는 그 산간 지역에 막 밭을 일궈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 있게 이렇게 만드는 그런 개간 작업 같은 그런 느낌이 이렇게 들면서 정말 이런 융의 어떤 이런 토대나 이런 뭔가 작업들이 기초 작업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정말 무의식이다, 의식이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신 세계에 대해서 좀 더 정말 이렇게 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나 계기가 되지 않나라고 생각 들을 때 굉장히 되게 이 아버지 품같이 넓은 융을 보면 융을 이렇게 만나는 느낌이 좀 저는 들어요 지금. 그래서 어쨌든 되게 품이 넓어지고 되게 굉장히 이렇게 뭐라 그럴까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저는 오네요. 정서적으로 이렇게 그렇죠. 받아들이니까.
예. 그래서 되게 너무 감사하다. 이게 그때 이런 개간 작업이 없으면 우리가 지금 이런 우리 사회나 또 우리가 공부한 이 학문이 이렇게 발달할 수가 있었고 또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는 내 인생이 이렇게 뭔가 무의식을 만나고 하는 이런 작업 과정에서 이게 쉽게 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되게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시죠. 네. 어쨌든, 네. 그게 어쩌면 이분들은 탐험가예요. 네. 그 익스플로러인데 다른 분들은 어쩌면 북극을 탐색을 하고 화성을 탐색을 하는데 이분들은 마음의 무의식의 세계로 그러니까요. 탐험을 하신 분들인데 말하자면 여기 그 중에 중요한 분이 니체가 있어요. 니체를 우리가 단순한 철학자라고 하면 볼 부분 아니에요. 니체가 제가 볼 때는 사이칼러지에 근대 사이칼러지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모습으로 보여요. 니체의 영향을 프로이드도 받고 융도 받고 아들러도 받았어요. 그래서 물론 또 니체도 그 이전에 많은 선각자들의 도움을 받은 거죠. 그런데 니체나 융이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이분들이 무의식의 세계를 탐구하다가 이분이 사이카틱한 상태를 경험을 해요. 다들.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지경들을 간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무의식의 세계를 탐구하는 것 과정 속에서. 융은 다행히 깊이 들어가서 그 속에 엄청 많은 시련을 겪었지만 말하자면 프로이드하고 헤어지고 나서 이분이 탐색을 시작한 게 자기 무의식의 세계에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거기에서 안전하게 빠져나오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분은 무의식의 세계를 경험한 분이기 때문에 이런 가이드를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정말 보이지 않는 그 세계에 대해서 이렇게 언어화하고 그렇죠. 뭔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구조화하고 만들어내다라는 이 자체가 굉장히 존경스러워. 그래 자기의 체험이 없이는 이게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아니 그래서 네. 맞아 그 이렇게 처음에 그런 부분에 이제 해서 이걸 조금씩 실라버스에서는 교수님이 어디까지 이렇게 한다 했는데 이렇게 조금씩 읽어가면서 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그래요. 그쵸. 되고 있고 아주 만나는 이걸 느낌이 하면서 들어요. 그래서 이걸 하면서 만나는 느낌. 네. 이걸 하면서 사실은 이게 정신분석이 그냥 이론으로 공부할 수 있는 학문이 아니라 그렇죠. 내가 내 안에서 이걸 어떻게 소화되고 있는지 어떻게 이 내용을 쓴 저자와 만나고 있는지 또 여기에서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결국 무의식에 대한 경험을 하지 않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그게 위험하고 사실은 그게 참 가벼운 것이라는 것을 제가 이해를 하면서 이게 뭐 많이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안에서 내가 이걸 어떻게 느끼고 경험하는지가 정말 더 중요한 거라 근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매일 이렇게 예를 들어서 대학원 수업할 때 네. 우리가 일주일에 뭐 두세 번씩 이 책을 갖고 대면해서 만나서 거기서 같이 읽고 왜 이 과정을 이렇게 대학원 시절에는 그런 공부를 좀 하잖아요. 그런 네. 것처럼 이 책을 쭉 해내간다면 굉장한 성장이 있겠구나 하는 이런 생각이 제가 좀 들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공부해오던 패턴이 아멘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아멘 해야 될 상황이죠. 아니 그래서 처음에 남 선생님이 뭐 이렇게 은혜 받았다고 했는데 아니 그게 정말 그럴듯한 거예요. 정말 은혜 받을 수 있겠다. 이게 내 그 어떤 그 영적인 이런 그 심리적인 부분의 지평이 좀 넓어지고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하나하나씩 이렇게 가는 거 마치 이렇게 논문을 쓰기 위해서 레퍼런스를 쭉 달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렇게 여기에서 이런 거와 같은 책인데 이걸 쭉 설명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용어적으로 되게 힘들지만 어쨌든 잘 소화 안 돼 있는 걸 교수님이 이제 다시 이걸 같이 우리랑 읽으면서 제가 혼자 읽으면서 도대체 이게 뭘 어쨌다는 거야 라고 하는데 여기서 또 다시 이렇게 읽어내면 또 이렇게 쪼개지고 이게 또 이 안에서 이게 좀 소화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요. 제가 아까 그 얘기를 융이 어떤 무의식의 탐험 과정 속에서 얼마나 큰 경험들을 했는지 하는 얘기가 있네. 또 융에게 영향을 줬다고 보이는 니체는 굉장히 이 사람은 천재였어요.
음. 굉장히 어린 나이에 그 당시에 박사학위가 없는데도 대학 교수로 가장 어린 나이에 임명될 만큼 아주 뛰어난 분이었는데 이분이 대학의 컨트리뷰션을 계속한 게 아니고 어느 지점에서 이분이 자기의 무의식의 세계를 만나는 과정을 가게 되는데 그래서 유럽을 여기저기 다 여행하고 다니면서 일찍이 자기 삶을 지금까지 어떤 아카데믹한 삶을 떠나서 자기 어떤 방랑자의 삶 비슷하게 이렇게 들어가면서 어느 순간에 이분이 사이카틱한 세계로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탐험하다가 이분은 거기에서 귀환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신병동에 있다가 돌아가신 분이에요. 아, 네네네. 아이고, 맞아요. 그렇구나. 이분이 니체가 신은 죽었다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신은 죽었다. 네. 그런 개념으로 니체에 대한 평가자라들이 굉장히 있는데 사실 이분은 단순하게 신이 죽었다는 것보다 그 당시에 사회 속에서 종교가 제 기능을 못하는 것에 대한 어떤 현상을 얘기한 거. 그렇다면 맞아요.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실존적인 그 지평을 굉장히 넓히신 분이에요. 단순히 종교를 반대한다 이런 차원보다는 인류가 성장 과정에서 지금까지 신앙에만 의지해서 살던 그 지표가 사라질 만한 시점에 왔는데 그럼 우리 인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고민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영향은 사실은 우리 문화 전반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친 거죠. 그게 단순히 반종교적인 이런 개념하고는 다른 것이에요. 또 교수님이 또, 와, 이 융과 프로이드 아들러 이런 사람들이 니체에 또 영향을 받았다고 하니까 정말 또 니체에 대해서 또 궁금해지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니체 그때 또 하나의 또 당대에 굉장한 사람 중에 하나 또 칼막스이잖아요. 그래서 마르크스도 이제 이런 네, 막스. 막스도 그러니까 막스나 프로이드나 이제 융이나 이런 분들이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다들 서로 영향을 주고받은 거죠. 시대적으로. 그러니까 그 시대 19세기를 지나가면서 19세기에 지성인들이 많은 고민을 하면서 인간에 대한 탐구를 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참 대단한 것이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그냥 그렇다고 믿고 있는 절대적인 거에 대해서 네. 절대적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건 그건 엄청난 거죠, 사실은.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그건 거의 뭐 그러니까 사회에서 용납받지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분은 그 탐험 과정 속에서 결국은 전사한 거죠. 무의식의 세계 탐구 과정에서 이분이 다시 돌아오지 못한 건너지 못하는 다리를 건너버린 거예요. 그래서 정신병동에서 이 사람이 여생을 마쳤는데, 근데 니체에 대한 오해가 굉장히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니체의 여동생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여동생이 나치의 협력자였어요. 예? 나치의 협력자. 나치. 그러니까 독일의 사회민주주의라고 하는 이 독재 체제가 형성되는데 그 사람들이 우상화했던 게 니체예요. 니체 초인 개념. 네네네네. 배트맨. 그래서 슈퍼맨으로. 슈퍼맨 개념이 이제 니체로부터 나오는데 그것을 독일 민족 우선주의를 표방하면서 니체의 여러 니체의 논문이나 니체의 저서들이 묘하게 왜곡된 내용들을 가지고 니체를 평가하고 니체를 우상화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정권 이런 독일 나치즘을 정당화하는데 니체를 활용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니체에는 엄청난 어떤 사회에 해악을 끼친 사람으로 이렇게 각인이 돼버린 거죠. 어느 분이 그 동영상을 니체 사이칼라지에 대한 얘기를 쓴 것을 나중에 언제 기회 되면 제가 쉐어하면서도 또 얘기를 하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지금 융의 얘기가 사실은 니체 속에 다 들어있어요. 많은 것들이. 음, 융이 혼자 한 게 아니란 얘기예요. 음, 근데 이게 무의식을 아까 교수님이 이야기를 하면서 니체가 그런 무의식에 들어가서 제대로 그 음, 정신증적으로 결국은 빠져나오지 못했다고 그렇죠. 했는데 이런 부분을 좀 더 예를 들어서 그 치료사들이 예. 이제 제가 이걸 하면서 이게 어떤 뭐 어느 때 환자를 보면서 내가 저 사람을 충분히 그 안에 들어가서 이해하고 이렇게 하기에는 내 무의식도 그 사람 무의식도 이렇게 만나는 지점이 그렇죠. 있어야 되는데 머리로 만나지 이제 실제 그렇게 만나지 못하는 못하죠. 것들이 예. 있죠. 근데 정말 이런 걸 충분히 무의식을 경험하고 그 만나는 과정이 제대로 된다면 굉장한 마성인격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수급비전을 받지 않고 사이카틱한 사람들이나 보더라인 환자를 보는 게 위험하다고 하는 게 이런 부분이에요. 이게, 이게 컨테이저스하다는 이게 심리 상태들이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네네. 어떤 사이카틱한 환자 곁에는 같은 쌍둥이 같은 환자들이 막 생겨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오염이 심리 치료사에게도 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전이라는 현상으로 나오죠. 저 사람의 무의식 속에 있던 어떤 그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에게 프로젝션해서 떠넘기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컨테인하는 과정 속에서 비슷한 사이카틱한 정서를 경험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컨테인할 만큼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위험성을 모르고 그냥 덤볐다가 우리 인격이 황폐화돼 버린다는 얘기예요. 아주 조심스러운 거죠. 그래서 이런 환자들은 함부로 봐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수고비전이나 본인이 트레이닝 과정 속에서 있으면서 이걸 보는 건 괜찮은데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사이카틱하거나 보드라인 환자를 많이 대하다 보면 자기 정서가 메말라가는 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무의식의 세계에 깊이 들어간다는 것은 굉장히 큰 위험성을 함께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북극 탐험을 하는 건 똑같다는 얘기예요. 북극에 방어 장비가 충분하게 있고 사전에 훈련된 사람은 북극을 통과해서 오는데 그냥 나도 할 수 있어. 옴니포턴스를 가지고 진입했다면 거기서 얼어 죽고 만다는 얘기예요. 니체는 그럼 이제 함께 뭔가 그런 사고를 공유하고 이제 그렇게 할 만한 어떤 동료나 주변의 사람들이 좀 쉐어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없었나 봐요.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이분은 너무 성각자이기 때문에. 천재니까. 천재라. 천재들은 참 외로워요. 그러니까 참 이렇게 머리 좋고 막 이렇게 그런 참 이렇게 뛰어난 사람들 있잖아요. 굉장히 네. 막 지적으로 막 너무 이런 사람들은 정말 정신증으로 많이 또 가기도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어쩌면 뭐 안 오고 싶어? 현실로? 안 나오고 싶지 않았을까 괜히? 그럴 수도 있죠. 가면서 말도 안 통하고 그냥 이 안에서 내가 살다 가련다. 그럴 수 있겠네요. 너무 다른 세계라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어쨌든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저도 이제 미약하나마 체험한 게 제가 그 상담사로 일하면서 초기에 제가 맡은 사례 중에 어떻게 그렇게 왔는지 7명이 10몇 사례 중에 7명이 우울한 애들이었어요. 너무 우울해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역량은 안 되고 또 이 아이들을 이렇게 돕는 어떤 그 전문성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또 안 되고 이거 센스가 약하다 보니까 제가 역전이에 휘말려가지고 제가 막 그 우울증을 겪고 있고 그래서 그 무기력함과 우울증과 그 막 바닥을 치는 경험들을 했거든요. 그게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정말 울면서 굉장히 위험한 정말 거예요. 상담자로서의 정체성에 대해서 막 너무 혼란스럽고 내려놓고 싶고 막 그랬던 경험들이 있어요. 그래서 슈퍼비전을 받고 조금 이제 일어나긴 했는데 와 이제 저같이 해병아리들도
그 문제가 우울증이라고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 니체가 경험한 어떤 정신증 이런 거하고는 정말 비교가 안 되는 그런 그 깊이의 그런 문제였지만 정말 이런 정신증 같은 경우는 정말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좀 다시 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이런 분들 도울 때는 안전함이 이제 가장 중요해. 세이프티, 시큐리티가 있어요. 그래서 그 현대적인 분석에서는 테크니컬하게 그 부분을 잘 이해해서 자극을 심하게 주어서는 안 된다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죠. 자극이 심해지면 이분은 자극을 감당할 수 없어서 사이코시스로 들어가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쉽게 해석하지 말라라는 것도 다 그런 거죠. 예. 음. 그래서 이분들이 이거 상태가 해석을 받아들일 만한 상태 같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휘저어버리면 큰 사고가 난다는 얘기죠. 그래 오늘 이 얘기가 사실은 쉽게 넘어갈 수 없는 게 이 속에는 어떤 이분의 수십 년의 작업이 들어가 있어서 그래요. 어떤 면에서 정신의 지금 해리성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정신의 해리 문제는 결국 융이 이렇게 애쓰고 있는데 디소시에이션이라 우리의 마음이 쪼개질 수 있다는 거. 마음이 분열될 수 있다는 분열 가능성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보드라인 환자 얘기를 컴버그가 하고 있는데 컴버그도 이 스플리팅이라는 현상을 중심으로 보드라인을 이해를 해요. 결국은 융이 봤던 이런 디소시에이션 세계 스플리팅이라는 말은 결국 디소시에이션이라는 말과 같아요. 헬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어떤 힘든 것을 견뎌내기 어려울 때는 마음을 여러 개로 쪼개서 대응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초창기의 개념들이 나중에 임상적으로 여러 가지 유용하게 활용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그렇게 마음이 쪼개질 수 있다라고 했을 때 그 해리가 그 정상적인 거와 아주 병리적인 해리도 이렇게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예를 들면 너무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우슈비츠 같은 이런 데서 살아남아야 살아남기 되는데 위해서는 그 방어를 하기 위해서 해리가 필요했겠죠. 네. 자기 살아남기 위한 해리인데 보통 일상 상황 속에서 개개인으로서는 아우슈비츠 같은 경험을 할 수 있어요. 퍼스널 그러니까 우리는 사회 현상으로서 아우슈비츠 속에 해리를 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없다고 볼 수 있죠. 네. 네. 그러니까 디펜스 시스템이 작용하지 않고는 그 속에는 죽어나가니까. 그래도 온전하게 자기가 온전한 정신으로는 그 지점에 서 있을 수 없다고 한다면 사이카틱한 수이사이드를 하는 대신에 자기 정신을 분열시켜서 살아남는 것을 택하는 거죠. 서바이벌 기법이죠. 근데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보드라인 환자나 사이카틱 환자들이 이분들의 트라우마틱한 상황 속에서 이런 현상이 왔다고 한다면 개개인으로 보면 이 사람들은 각자가 아우슈비츠를 경험한 사람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분들이 방어 시스템으로 헬이나 이런 현상이 두드러질 때는 이분의 상체의 깊이가 실존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과정 속에서 이분이 살아남는 기법을 택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제 어려운 것은 뭐냐면 아우슈비츠에 있었던 분이 밖에 나와서 이제 나치는 패망을 하고 이분을 안전한 사회로 복귀했어요. 사회가 이분들을 수용을 하고 이분들이 다시는 그런 어두운 과거로 들어가지 않을 수 있도록 안전하게 보호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은 아우슈비츠의 과거에 매여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겠죠. 그게 어쩌면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이카틱한 성향을 가지거나 보드라인 성향에 있는 분이 체험하고 있는 현상이라고 이해를 하면 어떨까 싶어요. 개개인의 아우슈비츠를 다녀오신 분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은 자기가 안전한
공간에 있고 또 자기의 이고가 성장을 했어. 지금은 과거처럼 그런 해리를 하거나 스플리팅을 하거나 하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그 악몽 같은 그 세월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어느 순간에 가면 그 악몽에 다시 빠져들어서 그때 사용했던 방어 기법을 그냥 계속 사용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해리됐던 인격을 어떻게 하면 다시 통합해 내느냐가 이제 중요하겠죠. 불가피하게 해리한 부분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해리된 부분을 어떻게 하면 짜 맞춰서 통합된 인격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수도 있겠죠.